안녕하십니까, 플라톤입니다. 이제 강세 회장이 아마 2026년에는 전국으로 퍼질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통계 데이터로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여전히 상승하고 있고 신고가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고가의 비중이 이제 외곽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021년이나 2022년, 그리고 이미 연끌을 하신 분들이 당면하는 어려움이 있죠.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제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자존심을 살짝 꺾어서 연끌을 하더라도 나의 삶의 궤적을 남겨놔야 되느냐, 안 그러면 인생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끌족이 어려움에 처하는 주요 원인, 생각보다 무지하게 힘들어 이게. 그래서 지금 막 경매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연끌족이 어려움에 처하는 주요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막 집을 사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전세를 선택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막 그래가지고 결국엔 사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 많으시던데, 그러면 안 돼요. 나의 수준에 맞게, 적정 수준에 맞게 유동성을 흡수하는 부분들은 자산을 획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벼락거지 돼요. 이번에 훨씬 더 심한 것 같죠. 정부가 재정을 풀어대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좀 해보죠. 일단 첫 번째는 높은 레버리지 위험. 일단 첫 번째 대책 때문에 6억 이상 대출을 못 받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고마워야 할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 뭐 엄청난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 버시는데 자산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대출을 최대한 땡겨서 상급지를 가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영끌은 가능한 최대의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는 재정적 레버리지 극대화할 수 있죠. 내 돈 5억 가지고 뭐 20억 땡겨가지고 뭐 30억짜리 집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죠. 근데 레버리지는 자산 가격 상승 시에 수익을 증폭시키지만 하락하거나 이제 금리 인상기 때 굉장히 손실이 증폭되며 동시에 굉장히 안 좋은 뒷끝만 뭐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때 하락할 때 찾아올 게 이 급격한 금리 인상기, 원래 0.5에서 시작해서 기준금리가 3.5까지 한 방에 1, 2년 안에 막 7배씩 됐을 때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연끌종들이 이제 저금리 시기에 이제 변동금리, 그 다음에 초기 고정한 다음에 변동형 대출 이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장금리, 기준금리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게 시장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상금리라고 붙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급격한 금리 인상 상환분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평소와 같은 소비 생활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마음인 거예요. 자산을 획득하는 것은요, 이제 자산을 획득해 본 사람, 이걸 운용해 본 사람들은 아는데, 부자가 괜히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넘어서야 돼요. 예전과 같이 외식 못합니다. 아이들 그렇게 교육 못 시킵니다. 보험 많이 못 듭니다. 여행 못 가요. 여가는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을 각오를 하고 배우자와 상의를 거친 다음에 연끌을 해야지, 예전과 같이 뭐 외식, 교육, 보험, 여행 다 하면서도 이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힘든 거예요. 뭐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런 카페나 이런 데를 가보면 교육비나 여가비를 하나도 다이어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솔직히 약간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자산가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던지고 나오느냐. 뭐 아이들 교육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줄이기 어려운 게 교육비라고 하죠. 그런데 교육비도 깎아낼 각오를 해야 돼요. 솔직히 공부를 왜 합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산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전문직,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문직, 요즘 뭐 AI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전문직이 되면요, 기본적으로 그 직업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죠. 대출을. 다른 사람들은 안 돼요. 대기업이나 전문직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집을 획득을 한다는 것은 교육의 최종 목표를 달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아이를 2명 키우고 있는데 한 달에 교육비가 막 250, 350 막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도 뭐 아이들 교육비로 한 3, 400씩 나가버리니까 뭐 이것 조금 시키고 저것 조금 시키면 뭐 1인당 100만 원은 금방 넘어가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아니란 생각을 접지 않은 상태로 최대 연끌을 하게 되면 인생이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자산을 통하여서 자산 증식하는 것을 구경만 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냐?
내 자산이 얼마 안 오른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손 빨면서 보고 있는 것을 각오를 해야 돼요. 아, 막 코인 오른다, 막 주식 오른다, 막 그랬을 때 어떡할 겁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걸 해보겠다, 이제 집 팔아가지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차라리 귀와 눈을 닫고 아예 그쪽을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부동산으로 자산가, 그리고 부동산, 내가 소유한 부동산 지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 침체, 가격 하락이 찾아오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너무 올라가 버린 이제 전세가율이 낮은 곳들이 있죠. 거기가 한동안 이제 약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신고가가 나오더라도 내가 바로 팔지는 않을 거잖아요. 만약에 2년 내에 팔았어요. 세금만 60% 나갑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대출을 받아 자산을 매입한 시점 이후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이 꼭지점에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도 대출 원금 모두 갚기 어려운 깡통주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환 유예 기간 종료, 원금 이자를 갚지, 이자만 내다가 거치 기간 끝나고 원금 이자까지 낼 각오를 한다면 아이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어느 시점 되면 우리가 집을 사서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교육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보통 이런 말 쉬쉬하죠. 왠지 애들이 막 주눅 들 것 같고, 애들이 막 기거리를 못 펼 것 같고. 아니, 그런 각오도 하지 않고 집을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집을 산다는 거는요, 내 인생을 건 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전국이 막 들끓게 될 시점이 찾아오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경제 상황이 이제 물가 침체, 물가 상승, 고용 불안정, 이거 하다가 회사에서 정리해고나 이런 것까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상환 능력을 악화되었을 때에 대비까지 해놓은 상태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내가 이거를 지금 10억 주고 샀는데 앞으로 10억, 20억.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15억, 20억이 돼도요, 내가 깔고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통하여서 내가 깔고 있는 부동산은 절대 현금 흐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전략이 공무원들이나 관료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왜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할 때 나 딱 한 채 있다. 다 그러던데요? 뭐 금융위원장이나 그런 분들 다 그러잖아요. 나 딱 한 채 있다. 이것 때문에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 송구하다. 근데 이건 내가 사는 집이다. 얼마나 좋아요, 솔직히. 한 채를 샀어요. 거기에 돈이 다 몰려요. 자기는 공직으로 평생 살 수 있어요. 관료들을 위한 정책이라니까, 이게 진짜로. 그런데 회사를 다니거나 전문직 하셔가지고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어요. 현금 흐름도 좋고 내가 뭐 이자도 다 내고 나서 현금 흐름이 상관없다, 그러면 연끌해야죠. 무조건 연끌을 해야죠.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수십억 동원해서 일단 사야죠. 그리고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은 안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만을 위한 리그가 만들어지도록 나라가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자로만 한 달에 300이 나가요. 교육비로 350이 나가요. 벌써 650 나가죠. 350, 식비 한 150 요즘 나가죠. 150에서 200 나가요. 요즘 워낙에 물가가 비싸지니까.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감당이 되실 건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갭으로 못 사게 또 막아놨잖아요. 보통 이 전략에 대한 힘든 것 때문에 갭으로 사놓고 월세로 사는 전략을 쓰는 거거든요. 내가 월세로 살면서 최대한 가용 가능한 금액을 만들어 놓고 갭만큼 해서 시세 차익을 통해서 하고 나중에 내가 들어갈 곳에 퇴거 자출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겠다. 이거를 차단해 놓은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말 고약한 정책이라는 게 그거예요. 전 국민 가난하게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지금은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거주가 단순히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갭 투자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당신이 인생을 거쳐서 번 돈, 노동, 소득 모두 대출까지 합하여 집에 들어가 깔고 앉아야만 가능하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가난한 게 자산이 있으면서도 가난해지는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나라에서 이것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걸 모르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이제 워낙에 재테크에게 능한데. 그런데 이거를 아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이 보이니까 무리해서 들어가면 알면서도 그 굴에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이 영끌족을 비웃지 못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선택을 하셨지만 아주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자산 증가를 주택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흔들리는 일들이 무지하게 많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 팔고 주식할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미래의 소득 증가, 지속적인 자산 가치 상승을 가증하고 무리하게 빚을 냈다가 예기치 못한 시장 변화로 인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부업할 각오하셔야 돼요. 부업할 각오하고 아이들 학원 한두 개 남겨놓고 다 없앨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좀 멈추셔야 돼요. 일단 대학 들어간 다음에
근데 대학 들어가면 이제 등록금 또 많아지죠. 그러니까 30대 40대의 재테크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 그때는 또 일으킬 자산이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레버지를 일으킬 어나더 자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뭡니까? 요즘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대안이 그거예요. 앞으로 서울시 안에서 개발이 되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곳에 자존심을 구기고서라도 일단 들어가서 나의 생활은 어느 정도 하고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은 이 방법밖에 남은 게 없어요 이제.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영끌을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 대출을 많이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 영끌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뭐 다른 거 있더라고요. 뭐 자동차 대출 일으키고 회사 대출 일으키고 막 이래가지고 또 똘똘한 한 채로 이렇게 닿는데 좋죠. 똘똘한 한 채를 사는 게 맞죠, 당연히. 왜냐 하나밖에 못 사니까 무조건 똘똘한 한 채를 사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나의 인생이 완전히 어그러질 수도 있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것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끌족이 어려움에 처하는 주요 원인을 우리가 오늘 보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내 앞에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특히 집의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가슴에 좀 새기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브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